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가게는 문을 닫게 되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걱정 없이 사회 안전망에 기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배재수 국제경제본부장,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8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50만 명 넘게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 고용 회복이라고 보는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대체적으로 회복 기조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8월 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52만 명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 8월에 27만 명 감소했던 걸 감안하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고요. 또 고용률도 보면 그 위기 이전 최고 수준이 61.7%였는데 이번 8월에 61.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이제 회복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임금 근로자 수가 종전 최고치보다도 한 11만 명 더 늘어서 2,099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용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이제 간과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위기 이전에 2019년까지 2007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보면 연평균 한 28만 명 정도 이렇게 쭉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지금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가 됐고 금년에 다시 이제 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거니까 한 2년치만큼이 지금 아직 한 56만 명, 60만 명 정도가 추세치에 좀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양적 측면에서도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측면이 보입니다. 우선 30대 취업자 수가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감소해서 이 핵심 노동계층의 어떤 취업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취업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많이 늘고 그 이상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그 2019년을 좀 기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8월에서 비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숫자는 증가했습니다. 그 2019년에 2,735만이었는데 지금은 2,760만이에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은 그 총인구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좀 떨어졌죠. 61.4%가 그 2019년이었는데 지금 61.2%. 그래서 약간 줄어들었는데 지금 또 그 36시간 이상 노동자들의 숫자를 보면 다소 감소한 거는 사실인데 예. 그런데 36시간서부터 52시간 일하는 분들은 좀 늘었어요. 예. 그 대신 어디서 많이 줄었느냐? 52시간 이상 노동하시는 분들이 감소됐는데 요거는 코로나 효과보다는 52시간 그 일자리 규제 예. 거기서 이제 비롯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선 제가 지금 2019년을 어떤 정상 기준으로 좀 쓰고는 있지만은 2019년도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따른 어떤 그 임시적인 타격은 지금 거의 다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장기적인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일단 저는 해석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일자리 증가를 연령층으로 본다면은 15세, 29세에서 많이 증가했고 60세 이상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40대가 감소했고 또 30대도 감소했고 50대는 2019년하고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단기적인 문제는 뭐 거의 다 헤쳐나갔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장기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물론 그 코로나 독감 이제 좀 많이 극복했다 그러면 뭐 자랑스러운 일일 거는 같지만은 그래도 2019년 문제는 아직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 회복 포인트를 뭐라고 봤다라고 보여지세요? 지금 그
청년층 취업자 숫자도 사실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예.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용 회복은 확실히 눈에 띄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시간 미만의 노동자가 8월에만 해도 64.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 증가에서 너무 이쪽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된 측면도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앞서 뭐 연령별 그 상황도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산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제조업 취업자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사실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어떻게 좀 추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화, 그다음에 또 어떤 숙련 편향적인 그런 기술 변화, 즉 자동화라든지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제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었는데 특히 이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감소폭이 많이 좀 커졌습니다. 그 전에는 한 1, 2만 명씩 줄었는데 연간 2018년부터 20년 사이는 연평균 한 6만 명 이상이 좀 줄어들었고 금년 8월에도 이제 제조업 감소폭이 컸었는데 최근에 참 수출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냐라는 측면을 보면 일단 그 수출이 우리나라는 이제 조립 가공 제품 수출이 많아서 네. 그건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국내 기업 중소기업들이 아웃소싱 처가 됐었는데 글로벌화가 진전이 되면서 그게 해외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우리 핸드폰 같은 것들 보면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부품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웃소싱 되면서 어떤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가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또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인데 이제 의복이라든지 섬유 제조업,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뿌리 산업들 있잖아요. 네. 뭐 금속 가공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용이 줄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얼핏 말씀드리긴 했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자동화 이런 것들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좀 빨라졌습니다. 가속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줄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럴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디지털화라든지 자동화 이런 어떤 숙련 편향적인 기술 변화가 계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제조업의 어떤 취업자 수 감소를 줄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거니까 이렇게 된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빨리 다른 나라들보다 디지털 전환을 좀 더 빨리 해서 어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먼저 네. 생산함으로 해서 수출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쪽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그 수출 제재가 들어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쪽을 많이 발전시키면 그게 어떤 대기업의 아웃소싱이 국내 기업들한테 국내 소부장 업체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측면에서 이제 하면 취업자 수 증가를 상당폭 좀 유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아마 7, 8월 그리고 아마 한 2달 정도는 계속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단기적인 요소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공급의 병목 현상입니다. 아, 예. 지금 그 부품 같은 것들이 지금 코로나 독감 때문에 뭐 국내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별로 그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수출도 봤지만은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자동차 수출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거는 부품 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자동차 반도체. 예. 그래가지고선 그런 분야에서 또 지금 제조업에서 그 실업이 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요거는 좀 시간 지나면은 해소될 겁니다. 그래요? 다만 얼만큼 걸릴지는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백신화가 진행돼야 되니까요. 네네. 그렇지만은 좀 산업별에 좀 큰 차이 있는 것 같다. 그 실업률 자체는 제조업에서 올라갔지만 일자리 숫자는 떨어졌지만은 역시 2019년하고 비교하면은 그 제조업에서 평균 일시간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근로시간 차이가 자체가요. 예, 지금 아쉽게도 지금 그 나온 통계들이 그 산업별로는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예. 그냥 제조업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은 네. 이 코로나 독감 때문에 나온 병목 현상이 저 산업마다 좀 크게 어떤 산업은 거의 영향을 안 받고 어떤 네네. 산업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예, 좀 보여지십니까? 첨언해서 말씀을 예. 드리면은 그 사실은 두 개가 굉장히 괴리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취업자는 지난달에 7만 6천 명이 감소했는데 반면에 수출은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6천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고용 유발 개수가 2018년도 기준으로 1.6%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10억 원당 1.6개의 그 고용 일자리만 만들어내는데 뭐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으면은 뭐 5개, 한 10개 가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도체를 위주로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은 수출은 늘어났지만 고용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예.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역시나 자영업자 상황 더 악화돼서 이제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31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뭐 그만큼 가게 운영이 어렵다라는 얘기일 텐데 자영업자 지원에 있어서는 뭔가 폐업 지원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한경 교수님부터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이거 폐업 지원과 관련돼서 최근에 그 예. KDI에 있는 오윤혜 박사님이 연구를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폐업 지원이나 채무 조정을 통해서 취약 사업자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시는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1,500만 원 정도 최소한 든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정부 지원금은 200만 원 정도밖에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에서 보이지만은 그 고용원이 있는 그 고용원을 가진 자영업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작년해 동기 대비해서 1.6%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를 좀 탄력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좀 그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자금을 폐업 쪽으로 쓰는 거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그렇게 뭐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금의 좀 단기적으로는 자금의 융통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준석 교수님. 예,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창업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선 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폐업도 창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업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내가 만약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확실히 큰 가능성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면은 역시 그냥 뭐 내가 재활할 길이 완전히 끊기고 잘못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내 친척까지도 그냥 다 몰락적으로 그냥 망하니까 우리가 옛날서부터 그 우리나라에서 좀 더 좋은 그 파산하고 폐업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외환 위기서부터. 예. 그런데 거기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창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절차도 줄이고 지원금도 주고 하고 있거든요. 뭐 도잉 비즈니스 세계은행에서 나온 그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200국가 중에 창업 분야만 본다면은 33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왜 우리나라의 창업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느냐?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폐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냥 창업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잘못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손을 봐야 된다는 그 분야로 봅니다. 특히나 그래서 그런 예. 어떤 구체적인 이제 폐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워낙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또 알다시피 이제 뭐 다들 이제 종업원도 내보내고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지금 빚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울며 계산 먹기로 그냥 가게 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나서 가지고 빚 탕감이라든지 뭐 아니면 유예라든지 이런 조치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개인 신용회복 지원 이런 절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자영업 쪽에서도 많이 그걸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제도를 이렇게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신용 불량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뭐 최근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출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예, 좀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많이 있고 예. 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어떤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그 빚 탕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공식화시켜서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좀 적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폐업을 하면 뭔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전직 내지는 전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예를 들면 뭐 직업 중개 알선을 뭐 정부 기관에서 많이 늘려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특히 이제 요새는 이제 디지털 기술 이것이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런 어떤 교육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조금 이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자영업자들도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자구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디지털 기술을 더 배운다든지 좀 더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들이 주로 이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이제 원자재도 이제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시 자영업자들도 그런 어떤 형태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 훨씬 더 원가 부담을 줄이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하여튼 폐업 내지는 전업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코로나 독감 때문에 좀 악화된 문제긴 하지만은 이게 또 장기적인 문제거든요. 예.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그 정책을 본다면은 기업을 살리는 데 초점에 있지 폐업시키는 거는 전혀 초점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망하는데 도와준다. 예. 그 빚을 받아야 될 사람들 뭐 파산해 가지고서 뭐 빚을 부분적으로만 준다, 이런 게 정치적으로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그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우리가 한 20년, 40년 동안 중소기업 정책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땐 좀비 기업 같은 것들이 많은 편이죠.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그 역시 이게 좀 그 코로나 독감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문제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좀 뜯어 고칠 때가 왔습니다. 뭐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정부의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당장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 자영업자 점주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원들 월급을 줘야 되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용원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들도 이 가게 운영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고서는 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부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닥친 현실이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 뭐 좀 이렇게 금융 지원을 좀 연장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에 취한 사람들한테는 숨통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그 좀비 기업을 살리는 좀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장기적으로 부실을 만드는 상황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 상황이란 것이 원래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좀 경제가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기업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정한 어떤 샥을 집중적으로 받는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대면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아서 폐업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냥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아닌 어떤 코로나의 특수성 때문에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나 중소 상인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인들한테 모두 주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 대신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노동자 임금 지원금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고시키지 않으면은 뭐 반 내지 뭐 4분의 3의 임금을 정부가 내줬다. 그래가지고선 일자리를 좀 보호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미국은 좀 병행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한테 준 건 아니고 그 일부 고소득층 좀 빠졌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또 지원을 받으려면은 일자리를 유지시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리를 정부로부터 저금리 대출 받았는데 일자리 유지시키면은 이자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지원받는 그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줬어요. 우리도 그걸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네. 저 청년 실업 그 정책을 본다면은 그렇게 청년들 그 고용하면은 정부가 뭐 어느 정도 그냥 그 일자리 그 임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정책을 코로나 그 대응 방침으로 확대시키지 않았나? 요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미국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당,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 자영업자한테는 한 2억 8,500만 원 정도 규모의 그 지원금이 있었네요. 이거는 상당히 우리 정부와는 좀 대조적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예. 지원 규모 관련한 어떤 통계가 IMF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금년 6월 5일까지 이제 각국에서 이제 선언한 이런저런 지원 정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GDP 대비로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네. 보니까 이제 주요 선진국들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게 총 지원 규모의 GDP 대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일본이 제일 높아서 GDP의 44.2%, 이태리가 43.8%, 독일이 38.9%, 예. 그다음에 영국, 미국이 32.3, 27.9 이렇게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낮아가지고 14.7%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이 전체 지원 중에서도 이제 세금 감면이라든지 정부 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걸 보면 미국은 GDP의 25.5%, 영국이 16%, 뭐 이 정도, 일본은 15.9%인데 우리나라는 4.5%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좀 그런 어떤 지원이 너무 적었다라는 예. 게 뭐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이런 대면 서비스 업종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틀란타나 뭐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것 맞아요.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 정부가 좀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지원을 늘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폐업 지원이라든지 전업 네. 지원 이런 걸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럴 예. 때 보면은 굉장히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냥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뭐 하나 그냥 여러 마리 토끼를 그냥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좀 선별적 지원이 필요했던 거네요. 선별적 지원이 아주 아주 집중적으로 예, 필요했던 예. 거죠. 그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재정 적자 문제를 굉장히 지금 또 염려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돈을 쓸 때는 써야 돼요. 예. 돈을 쓸 때는 써야 되지만은 쓰지 않을 때는 안 써야 되는 그게 원칙인데 계속 돈을 계속 많이 쓰려고 하니까 그러게요. 금년만 늘리는 게 아니라 또 내년, 내후년, 3년 후에 계속 늘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팍 늘리는데 무서워하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일반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피해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막히고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규모가 없죠. 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을 지원을 또 너무 많이 주면은 나중에 또 좀비 기업 너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선 또 소극적이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은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지금 확실히 우선순위가 일단은 뭐냐? 요걸 정하고선 일단 좀 덜 중요한 목표들은 좀 이제 좀 그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선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 막닥뜨린 거네요. 예, 그 재정 적자가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사실은 지원금을 많이 주고 그걸 재정 적자를 뭐 감수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들은 기축통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 건전성이 다소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국가 운영에서 아니면 해외 신인도에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작은 돈을 집중적으로 어디다 퍼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간 게 문제이고요.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과거에 부동산 정책으로 핀셋 규제를 하다가 아주 참사를 빚었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핀셋 규제를 부동산에 쓸 게 아니고 정말로 핀셋처럼 필요한 사람들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역 지침이라든지 예. 이런 정책 방향을 선택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그 밤 9시와 10시 사이에 시간이 왔다 갔다 한 적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사실 뭐 뉴스에 보면은 그게 특별한 근거 없이 그런 걸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서 재정 적자 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그 작년하고 금년에 돈을 많이 써서 그 재정 적자가 늘었다. 저는 그걸 전혀 나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 재정 적자가 늘어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아 가지고선 경제가 너무 축소되거나 너무 장기적으로 파괴된다면은 그럼 우리가 회복하기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재정 적자나 국채가 더 늘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쓸 때는 진짜 쓸 돈을 잘 쓰고 그 대신 지금 현재 미래 5년 그 재정 계획을 본다면은 계속 뭐 2024년, 2025년에도 그냥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때는 뭐 글쎄요, 뭐 나중에 또 변종이 또 나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봐서는 그때는 코로나 독감의 영향은 다 빠져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돈을 그렇게 많이 늘리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1, 2년 늘렸다고 해가지고선 재정 적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문제되는데 그 추세 때문에 지금 돈을 써야 될 때 안 쓴다면 그건 좀 무식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한 불가피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자, 이 핀셋 규제가 아니라 핀셋 지원이 됐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미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된 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정부가 이제 그때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그때 그 지원을 했을 때 그 소비 증가를 보면 이제 1, 2분위 그러니까 저소득 분위 쪽에서는 이제 소비가 잘 늘어났는데 예. 이제 3, 4, 5분위 이렇게 이제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소비는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저축만 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했던 것은 그 소비를 좀 늘려서 경기 둔화를 좀 줄이자라는 그런 어떤 기본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집중해주지 않고 이렇게 상위 계층 전 국민을 이렇게 흐트러 버리다 보니까 그 효과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선별이라든지 집중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경기 부양 효과도 많이 떨어졌다. 그런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작년 전반 그리고 금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소득 분포를 이렇게 보면 예. 지금 저소득층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최상위 계층은 뭐 소득 쪽에서 별 타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의 어떤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정부가 지원을 할 때 그런 어떤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위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퍼뜨리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좀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네.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이제 좀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하위 소득 계층의 어떤 생활상의 어려움이 곤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사실은 굉장한 정책 실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작년 그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바로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서 금리를 대개 이제 0.5%로 이렇게 낮추고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어떤 유동성을 어떤 정부 쪽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이게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주식 시장하고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몰려갔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그게 지금 벌써 뭐 2년, 3년 뭐 계속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지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당장 집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무주택자라든지 그다음에 전세집을 구하는 그런 어떤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난 어떤 고통 내지는 타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 실패도 상당히 컸다. 또 그게 또 결국은 어떤 부의 불평등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하여튼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어떤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어떤 하위 계층의 어떤 소득이나 부의 어떤 어려움이 가중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와서 그래서 내놓은 게 이제 금융지원 자체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격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없는 없는 것보다 것보다는 그렇죠. 나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금리 대출 같은 것도 일단은 그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 뭐 그런 그 기업 사용에 대해서는 좀 늘려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언제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좀비 기업을 또 늘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소한도 금년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거 좀비 기업 늘릴까 뭐 그런 거는 지금 걱정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저 이자를 안 낸 기업들은 뭐 좀비 기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산업별로 지금 타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선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년은 그래도 올인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코로나 독감이 이제 극복되면은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계속 보면은 그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구조조정은 안 하니까요. 오히려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은 특히 중소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은 다 살려주자. 예. 그게 우리나라 근본 전략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금년의 답은 그냥 지원을 일단은 최대화시켜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금융권 부실 우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에서 논할 게 아니라 조금 그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신 것 예,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워낙 아직까지 위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든 뭐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금융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부실화되게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뭐 금융권이 지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지거나 아니면 그 금융권에서 다른 상품을 사고 있는 금융 소비자가 지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지만 그러더라도 뭔가 선별할 수 있는 좀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쓴다면은 참고로는 미국의 재무부하고 연준이 그 기업의 지원금을 줄 때 그때 썼던 기준은 코로나 이전의 신용등급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좀 기준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그 코로나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으로는 최소한도 그 금년에는 지원을 우선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이미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 뭐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예.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 이런 걸 해서 지금 금융기관들의 금년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금융기관들이 나름 어떤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그건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부실화된 좀비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뭐 다 그걸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까 뭐 우리가 폐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은행에 보면 이제 워크아웃 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한테도 확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융기관들은 이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뭐 이익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잠재 부실 이런 걸 감안해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좀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서 어떤 나중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사실은 이게 이제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때 가서 만약 종료를 한다고 치면은 그게
이 코로나가 이제 영향을 미친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2년 동안 그 자영업자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충격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에 따른 어떤 영업력의 저하라든지 부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방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은행들도 그 대비를 아까 그런 종류의 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대출 거치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든지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이자를 탕감한다든지 유예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연착륙을 위한 조치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걸 조금씩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 이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 자체 어떻게 보시나요? 잠재 성장률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예. 우리가 보통 성장률을 계산할 때 잠재 성장률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세 분야가 있어요. 네. 첫째는 노동자 증가. 그런데 우리는 뭐 인구 감소 때문에 노동자 숫자가 줄어들 거는 지금 뭐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투자, 자본의 증가인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냥 집중하는 게 투자를 증가시켜야 된다, 투자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런데 뭐 제가 경제 성장론을 가르칠 때 쓰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그 2010년, 2011년 연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자본이 미국의 92%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이 자본 수익성을 아주 크게 늘리지 않으면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미국보다 1인당 투자를 더 높이겠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남은 거는 효율성밖에 없어요. 생산성, 효율성.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규제나 법 같은 것을 개혁시켜야 되고 우리가 뭐 경직적인 노동 시장을 유연성 있게 바꿔야 되고 이게 다 제도적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런 조치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뒤로 밀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좀 잠재 성장성이 빨리 좀 오를 거다, 다시 좀 회복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희망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예, 저는 그 잠재 성장률에 대한 결과를 최근 추세를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장기적인 원인은 당연히 저출산과 고령화지만은 최근에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고용 악화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생산성이 악화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지원이나 기업 투자 여건 개선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은 고용이 회복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단기적인 변화이고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했던 이런 방법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기존 정책들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추세를 끌어올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기업 규제라든지 이런 이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 규제도 오히려 많아지고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고용이 회복되더라도 장기적 추세를 틀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단기적인 회복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네,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총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아까 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거든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가 좀 가팔라졌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면 총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최근에는 좀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포인트 같아요.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새로운 산업 육성도 강화되고
또 그 바이오라든지 신에너지 산업, 또 뭐 메모리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어떤 신성장 산업을 굉장히 이제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떤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 이제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데다. 그러니까 어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서 어떤 총요소 생산성을 계속 높여 나간다면은 어떤 추세적인 어떤 잠재 성장률 하락세를 적어도 뭐 완화하거나 잘하면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길게 보면 지금 처럼 이렇게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계속이 되면 네. 뭐 조만간 그 성장률이 제로처럼 될 것 같아요. 거의 일본 쪽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이래서는 어떤 우리 경제의 어떤 선진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어떤 생활 향상 이런 것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더욱더 어떤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데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 참가가 이제 좀 부진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크거든요.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그것은 주로 여성 쪽의 어떤 노동 시장 참여가 적기 때문인데 어떤 뭐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도 보완을 통해서 어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고용 참여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예산하고도 좀 연결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뉴딜, 코리아 뉴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신산업 육성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춰보면은 돈 주는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다음 한 4, 5년 동안 계속 지출을 늘리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법제도 바뀌는 게 뭐 완전히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요 새로 발명한 상품 이걸 상업화 시키려면은 우리 법이나 규제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충분한 그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해관계자들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또 전통 일단은 우리가 뭐 5년, 10년 후에는 신산업 가지고 뭐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구산업 가지고 전통적 산업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역시 여기에 대해서 좀 법이나 규제를 풀어줘야지만 이게 우리가 좀 생산성을 지금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부겸 총리가 그 잠재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당연한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한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견 맞는 말이긴 한데요. 예.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산율과 고령화가 진척되는 것인데 뭐 전 선진국 중에서 과거에도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그런 일이 진척되는 나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그렇게 뭐 우리가 선진화되면서 뭐 생산성 증가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 대부분이 생산성 증가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생산성 증가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낮지는 않다 그렇게 보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거의 미국 수준의 그 1인당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그 1인당 뭐 인적 자본, 교육 네.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 생산성 효율성이 미국에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건데 그 좀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죠. 네네. 예, 하여튼 그런 어떤 사실은 이제 규제 완화, 뭐 특히 이제 진입과 시장 진입과 관련된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인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장벽이 상당히 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어떤 기득권 혁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생산성 향상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성장률을 높이려면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 또 여러 연구를 떠들러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선두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두권을 더욱 앞당겨 가지고 하여튼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그 신에너지 산업도 근래 거의 세계 선두권으로 도약을 했는데 이런 산업들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배재수 본부장, 양준석 교수, 성한경 교수였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